자, 모의고사 처음 쳐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간 안배가 사실 관건이죠. 지금 독해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가가 사실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독해를 똑같이 독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마다 독해법이 달라야 되고 다 읽어야 될 수도 있고 부분만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익히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치시면서. 모든 지문을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문제들 잘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밀한 독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아주 빈출되는 유형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주제 찾기, 제목 찾기처럼 전체 흐름을 훑어내야 되는 문제예요. 특히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서술상 특징으로 나오면 내용일치처럼 푸셔야 돼요. 부분이 있는 걸 이제 한 문단을 읽고 선택지 하나를 제외시키고 한 문단을 읽고 선택지를 제외시키는 이런 방법. 3번처럼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전체 흐름을 찾는 것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은 맥클루언의 관점이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앞부분에는 매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빨리 스킵 하면서 맥클루언이 등장하는 한 6, 7번째 줄부터 밑에 정보가 다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을 둬야 하고 중점을 두지 말아야 될 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이건 조금 의외로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주제에서 들어갈 문제다. 그래서 얘는 뭘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다 건강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건강이 들어갔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2번이냐 3번이냐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었다. 10번 문제가 말이 꼬이죠. 밀실과 광장이 꼬이고 이런 것은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서 세밀한 독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부분 이걸 잘 찾으셔야 되는 요 선택지를 먼저 읽어서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핵심들을 잘 잡고 예를 들면 현대적 산업 구조의 미궁 1번 선지 그 다음에 2번은 광장에 대한 동경과 밀실에 대한 동경 3번 같은 경우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요런 뭔가 좀 특수한 어구들을 잘 찾으면 이 본문에서 이것과 비교하는 파트가 있을 거라고요. 4번에는 폭동의 피와 우람한 합창 요런 얘기들을 이제 본문에서 찾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인데 사실 10번 문제 좀 까다로웠다. 아마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독해 문제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학생들의 반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일치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지에 나온 애들을 잘 보셔가지고 고흡수성 수지, 친수성 작용기, 고흡수성 수지, 그 다음에 망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익힌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가 기억과 니은의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설명을 섞는다는 거죠. 기억의 설명을 니은으로 하고 니은의 설명을 기억으로 해서 문제를 낼 것이다. 적절한 그걸 설명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드렸고요. 정답이 따로 안 나왔죠. 1번의 정답은 2번이고 2번 정답은 2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2번, 12에 3번, 13에 4번, 14에 3번, 15에 3번, 16에 3번, 17에 2번, 18에 2번, 19에 3번, 20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뭐 일단 직유법도 있고요. 뭐뭐 하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붉은 팥밭과 푸른 새싹은 색채 대비가 되죠.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역설법입니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건 잃는다는 것이다. 1, 2년의 구조, 3년까지의 구조가 거의 같죠.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4번 선지가 지금 2년까지 읽었을 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직유법을 사용했고 묵은 사랑의 모습이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의 모습도 잘 형상화했습니다. 자,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이제 1번과 2번인데 3번, 4번은 있으니까 그쵸? 1번에서 대조법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랑이 하나 끝나게 될 때에 새로운 희망을 갖자. 사실 이런 얘기죠.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뭘 하나를 잃으면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이니까 잃는 것은 또 얻는 것이고 서로 요 관계니까 사실은 지금 잘 보시면 묵은 사랑이 벗겨지고 묵은 사랑에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면서 이걸 이겨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조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여러분 이게 표현이 안 되신다면 속어법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감각의 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각의 전이라는 단어는 공감각적 심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쪽 감각을 다른 감각처럼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붉은 팥밭과 푸른 새싹이 동시에 등장을 하지만 모두 시각이죠. 이게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바가 없죠. 1번이 어려우셨다면 2번 선지가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제외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속어법을 통해서. 여러분 선택지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학 문제가. 내 생각과 약간 다르고 뭔가 조금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생각되기 어려울 때 내버려 두셔야 돼요. 내버려 두셔야 돼요. 내 생각이 못 따라가는 거니까. 속어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속어법. '아 이건 아닌데.' 이걸 찾아야 돼요. 항상. 이것도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고 이건 확실히 아닌 데를 찾아야 된다고. 왜? 여러분 생각이 선택지에서 말하는 설명이 100%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수능 강사였을 때 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근데 결국 답을 찾아내는 길이 뭐였냐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였어요.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없는 거 그걸 찾는 거였어요. 내 마음에 하나 걸리는 거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이 항상 문제 풀 때 하나에 꽂혀요. 어떤 특정 단어, 어떤 뭔가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집착을 해 가지고 인제 다른 걸 못 보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때 가능성이 1 마리라도 있으면 좀 내버려 두고 정확하게 얘는 찾을 수 없는 거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조법이 어디가 대조라는 거야? 막 인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묵은 사랑이 벗겨지는 상황과 붉은 팥밭에 새싹이 나는 상황이 사실 대조적인 상황인 거죠. 그걸 보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말이에요. 그때 붉은 팥밭이 끝나고 거기 새싹이 다시 돋아나는 걸 보면서 '새로 시작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 소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의지도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생 포기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랑이 끝나는 건데요. 묵은 사랑이 끝나게 될 때 새로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겨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2번의 감각의 전이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설명이거든요. 이건 없어요. 감각의 저기는 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처럼 종소리를 푸르다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런 것이 감각의 전이겠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2번. 다음 단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서울역은 제일 먼저
이하 요요요에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첨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마가 일어나면서 교체가 있죠. 그래서 서울역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면은 맞죠? 근데 의문의 개수가 첨가가 되면 하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갑지다는 겹받침이 둘 중 하나만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이고 이게 탈락이죠. 탈락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현상으로 이건 이제 교체 현상이죠.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며 의문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든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내복약은 이하 여요유 자리에 니은음이 첨가되는 첨가가 일어나고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건 교체고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며 의문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1개가 늘어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숱하다. 숱하다는 먼저 히읗과 티읕이 만날 일이 없으면 자음 앞에서 티읕을 제일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먼저 발음을 하고요. 교체. 그리고 이제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축약이 됩니다. 탈락과 축약은 마이너스 1, 첨가는 플러스 1입니다.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면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문의 개수가 1개 줄어든다라고 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의문 변동 과정을 전부 다 밝혀놓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의문 변화와 의문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로 요즘 가장 유행하는 현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문 변동 현상을 순서대로 쫙 해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 현상과 의문 현상을 4개로 교체, 축약, 첨가, 탈락으로 나눠 놓고 개수까지도 따지는 복합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기 관건은 발음 과정을 밝힐 수 있는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첫 시작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봐야 하는 문제죠. 제일 처음 얘기는 부가 없이는 문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요. 그러면서 쭉 해서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부분이 이 문단에 있어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냐? 사치는 문명의 요인이 됩니다. 2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은 사치가 문명의 요인이다라는 글이 핵심이죠. 문제는 그런데 그러니까 사치가 문명의 요인이라고 해놓고 이게 이 글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어서 어떤 접속어가 보이시냐면 하지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접속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치는 타락과 낭비로 인해 퇴조의 길을 걷기도 한다. 이런 이제 모순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치가 문명의 요인인 동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문명의 요인이다. 하지만 퇴조의 길을 걷는다. 이게 지금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순성은 사치가 문명인 요인이 동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사치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하지만으로 역접합니다. 하지만 사치가 문명의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사람의 방향성을 볼 수 있죠. 사치에 대한 2가지 상반된 측면을 얘기하고 난 뒤에
그들 중 한쪽 측면을 선택해서 문명의 요인이 된다는 걸 선택해서 이 글의 주장을 하고 있죠. 1번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과정적 설명이 되려면 시대적 변화, 시대적 어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변화 과정은 당연히 변화하려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변화 과정을 묻는 문제는 시간의 어구가 항상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어구가 없죠. 1번은. 2번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도 않고 있고 통념을 뒤집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 뭐 사치가 안 좋다라는 통념을 뒤집는 견해일 수 있으나 이 글은 지금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통념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통념이라고 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사치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죠.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글 만약에 2번 설명대로 가려면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사치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통념을 먼저 제시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사치는 문명의 요인이다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견 통하는 바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통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대상을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을 문명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 뒤에 특정 견해, 요쪽 견해를 부각하고 있다. 네, 정답이 3번이죠. 4번은 대상에 대한 기존 설명이 한개 소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견해 없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4번 1번, 2번, 3번이 다 65% 정도였고요. 4번 선지의 정답률이 26%입니다. 단어형 성법.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보면 문법이 약해요. 문법이. 독해를 어느 정도 따라오시는데 문법이 약해. 여러분 이거 단어 형성법 틀리신 분들은 이번 주에 단어 형성법 복습하셔야 돼요. 제가 해드리는 거 해봤자 소용없어. 다음 주 또 바꿀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 주에 이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거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단어 형성법 단원을 공부하셔야죠. 모의고사를 갖고 공부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의 약점을 파악해서 피드백을 한다. 그냥 요거 큰들 바위는 뭐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오면 다른 걸 나오니까 또 틀리겠죠. 또 그것만 공부하면 다음 주 또 틀리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단어 형성법 단원이 안 되면 내가 합성어 파생어를 판단을 못하는 건가? 그럼 합성어 파생어 판단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합성어 기출에 나왔던 핵심 합성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생어 공부하고 준비 딱 하고 다음 주에 나오면 문제 풀고 안 나오면 한 주 더 복습해야 되고 알겠죠? 그런 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보완해가는 과정이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한편으로는 사실 여기에 재미를 느끼시면 또 괜찮죠.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오늘 평균 점수가 50점 됩니다. 이게 보통 한 66점에서 70점, 66점 정도가 보통 목표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10점 정도가 떨어져 있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10점은 두 문제잖아요. 두 문제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이 단원 중 급한 게 뭘까를 선정하셔야 돼요. 허벌나게 많이 틀리신 분들 있잖아요. 다 복습할 수 없잖아요. 하나를 정해야 돼요. 이번 주는 단어 형성법이야. 이번 주는 품사야. 뭐 이번 주는 띄어쓰기야. 그걸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다음 주까지. 돌아오는 주까지. 오늘 세 개를 쳤으니까 세 개의 종합한 뭔가 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분석이 중요해요. 끝나고 나면. 파트를 나눠. 문법 중에서도 다 틀린 거를 1회차에 틀린 거, 2회차에 틀린 거, 3회차에 틀린 거. 그냥 비문학도 비문학이야. 비문학 문제에서 내용일치, 비문학 중에 빈칸 추론, 비문학 중에 뭐 순서 맞추기. 그걸 노트 같은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한 주에 3회차씩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럼 누적시켜봐요. 그럼 데이터가 쌓여요. 그럼 내 약점이 보여요. 그걸 가지고 자기 복습에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점수가 5점씩 올라간다고요. 그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어 형성법은 처음에 두 개로 쪼개죠.
흔들과 바위로 쪼개고, 들과 짐승으로 쪼개고, 애와 벌레로 쪼개고, 허튼과 짓으로 쪼갭니다. 쪼갠 후에 자립하면 어근이고, 자립하지 않으면 일단 그 다음 단계로 가죠. 자, 자립하는 거 찾아봐요. 바위, 짐승, 벌레, 짓. 자립합니다. 다 어근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문제인데 4번부터 보면 허튼이 자립하는 형태로 허튼 생각, 허튼 일처럼 허튼이 자립하는 형태로 명사 앞에 놓여서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 이거 관형사예요. 사실 이게 품사편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허튼은 이미 품사에서 허튼은 관형사로 배웠습니다. 관형사는 자립하죠. 어근이니까 합성합니다. 애벌레는 이미 시험에 애호박이 나왔었죠. 애호박이 어린 호박이라는 뜻이고, 애가 아이의 준말인 명사가 아니라 접사입니다. 어리다는 뜻에. 필수 접사죠. 필수 접사. 그래서 얘가 일단 파생어죠. 들짐승의 승부. 이것도 제가 정리할 때 해드린 거죠. 들이 붙은 말 중에서 상위어인 짐승은 합성어가 되고 들에서 사는 짐승. 그 하위어인 소, 쥐, 말, 들쥐, 들 말은 없구나. 들쥐, 들소, 들깨. 이때 들은 무슨 뜻? 야생의의 뜻을 갖는 접사다. 하위어는 접사가 되고 하위어 짐승의 하위어들은 접사들과 결합하고 상위어 짐승은 명사들과 결합한다. 그래서 들짐승은 들에서 사는 짐승으로 합성하죠. 답 나왔잖아, 3번. 흔들바위는 흔들거리다의 어근, 불완전 어근이에요. 그래서 합성하죠. 사실 단어 형성법은 기출에 나온 기출 문제집 딱 잡고 합성어 쫙 적고 파생어 쫙 적어서 달달달달 외우면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찾아보십시오. 5번. 다음 글에 나타난 맥클루언의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맥클루언이 한 6, 7번째 줄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맥클루언은 매체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는 그런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작용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지금 밑줄 쳐 있는 저 부분에 3번 선지와 바로 그냥 끝났죠.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 3번 선지. 매체는 매개체이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순한 선택지, 매개 수단이다. 본문은 아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바로 3번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고 언어적 기호와 비언어적 기호 둘 다 언어 매체다. 뭐 이런 설명들은 뒤에 보면 말이나 글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옷과 집 이런 것이 이제 비언어적인 거잖아요. 이 모두가 다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매체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인식 체계가 바뀌면 사회 질서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고 4번도 의미 전달 활용된다면 앞문장에 의해서 기차도 매체가 될 수 있다. 옷과 집, 과학과 철학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매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6번 시키다가 붙은 말이죠.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시키다는 전미사. 전미사 시키다 붙은 말이 틀린 것으로 판단할 때는 시키다를 하다로 바꾸었을 때 문장이 성립돼야 되고
뜻이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꿔봐요. 이 문제는 시간을 지연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뜻이 같네요. 틀렸죠. 나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차를 끓였다. 나는 그를 진정하는 건 자신이 하는 건데, 진정시키는 건 남을 진정하도록 만드는 건데 뜻이 같지 않네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냉방 기능을 더욱 개선시킨 제품이다. 개선한으로 바꿔. 이 제품은 냉방 기능을 더욱 개선한 제품이다. 뜻 통하네요. 개선시키다 필요 없죠. 시끄러움만 야기시킬 것입니다. 시끄러움만 야기할 것입니다. 뜻 변 없죠? 야기시키다 틀렸죠. 자, 시키다 붙은 말은 하다로 바꿨을 때 문장 성립하고 뜻이 변화가 없으면 시키다 붙은 것이 과도한 사동입니다. 사동이 의미 중복이죠.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2번에 진정하기는 원래 맞는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시키다가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시키다 붙은 말과 하다 붙은 말의 뜻이 다를 때. 이때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7번 밑줄 친 단어의 활용 형태가 맞는 것은 기본형 설정이 중요하죠. 몸이 붓는 바람에 몸이 붓다라는 말이 지금 몸이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살찌다라는 뜻은 디귿 받침에 붓다입니다. 여기에 는을 붙이면 붓는입니다. 이거 안 되시는 분들 기본형 붓다 찾아서 뜻 다 챙기셔야 돼요. 예문까지 다. 라면이 불기 전에는 라면이 기본형이 역시 붓다고요. 자음업이 만났을 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라면이 붓기입니다.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잔뜩 부어있다. 화나있다, 뾰로퉁해 있다는 기본형이 시옷 받침에 붙다고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시옷이 탈락하여 부어가 됩니다. 맞다는 얘기죠. 두 손은 상처 투성이었고 발이 퉁퉁 붓는 것은 기본형이 시옷 받침에 붙다입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정답률이 34%. 기본형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여러분 붓다는 시옷 받침과 디귿 받침과 리을 받침을 다 찾아가지고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 번 시험에 건드렸습니다. 시옷 받침에 붓다, 디귿 받침에 붓다, 리을 받침에 불다. 사전에서 찾아서 사전 찾아가 앞에 보이는 것만 클릭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1, 2, 3번 뜻 다 찾으시고 예문 하나씩 적어보고 뜻 확인하시고 이게 빈출이에요. 빈출. 특히 디귿 받침에 붙다와 시옷 받침에 붙다 차이도 잘 아셔야 되고 요거 복습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빈출되는 유형이었다. 문법이 약하다니까 문법이. 빨리빨리 메꾸셔야 돼요. 이 글을 읽어보면 이 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헌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지금 보시면 다 건강과 관련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요 부분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하나이다. 무엇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건강의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헌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건강은 이제 건강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은 이렇고 어느 국가에도 이것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같이 있고 건강의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 관리에서
국가 간의 차이는 공동의 위험이 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거 다 뭐예요?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기본권의 하나를 지켜주는 헌장에 관련된 얘기죠. 뒤에도 결국 그래서 뭘 유지하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 유지가 최상의 유지를 찾았어요. 유지를 앞에서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일반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와 관련된 단어는 아까도 말했던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그것을 유지하는 헌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정답 2번으로 잡으셨어야 되겠습니다. 8번 정답률 67%까지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정확한 내용을 못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근의 품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럼 얘들 다 접사인데요. 새롭다는 새가 원래 관형사였는데 품사적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롭다가 붙어가지고 새롭다가 되었습니다. 새롭다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롭다는 형용사로 품사를 바꾸게 만든 접사입니다. 열리다는 열다라는 단어의 동사죠. 이히리기 우구추에 리인 피동접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를 붙이면 열리다가 됩니다. 열리다의 품사는 니은다를 붙여보면 역시 동사입니다. 얘는 품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름지다는 기름이라는 명사가 지다가 붙어서 기름지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었죠. 지다 역시 품사를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어주는 접사입니다. 높이다의 높다는 높는다가 되지 않는 형용사. 형용사에 사동접사를 붙이면 높이다가 됩니다. 높이다는 니은다를 붙여보면 높인다가 된다는 것은 얘가 동사라는 것이죠. 참고로 사동, 피동, 접사가 붙으면 모두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동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열리다의 리는 동사를 그대로 동사로 놔뒀기 때문에 품사를 바꾸지 못했죠.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였습니다. 10번 문제 굉장히 까다로운 독해지요. 광장과 밀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징이 울리는 비유가 좀 많죠. 원시인의 광장으로부터 한 사회에 살면서 끝내 동료인 줄 모르고 생활하는 현대적 산업구조의 미궁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달리하는 수많은 광장이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미궁도 광장이고 그 다음에 원시인의 광장도 광장이고 수많은 광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회에 살면서 끝내 동료인 줄 모르고 생활한다는 말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번 선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은 밀실로 물러서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다. 결국 인간은 광장도 필요하고 밀실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혈거인의 동굴로부터 정신병원의 격리실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달리하는 여기는 수많은 광장, 수많은 밀실에 대한 설명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밀실로부터 광장으로 나오는 골목은 저마다 다르다.
광장에 이르는 골목은 무수히 많다. 그곳에 이르는 길에서 거상의 자결을 목도한 사람도 있고 민들레 씨앗의 행방을 쫓으면서 온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 글이 어려운 이유가 이상한 비유를 진짜 많이 써서 골치 아픈 느낌이 들죠. 어떤 경로로 광장에 이르렀건 그 경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그 길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느냐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그 길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이다에 대한 3번 선지가 여기에 열심히 사랑했느냐에 있다. 여기에 있죠.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어느 공간에 어느 한쪽에 가두어 버릴 때 그는 살 수가 없다. 그럴 때 광장에 폭동의 피가 흐르고 밀실에서 광란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우리는 분수가 터지고 밝은 햇빛 아래 묻꽃이 피고 영혼과 신들의 동상으로 치장이 된 광장에서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에 한몫 끼기를 원하며 그와 똑같은 진실로 개인의 일기장과 저녁에 벗어놓은 채 새벽에 입고 간 애인의 장갑이 얹힌 침대에 걸터 앉아서 광장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결국 인간은 광장도 원하고 밀실도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폭동의 피는 광장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람한 합창은 끼기를 원하니까 광장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동의 피와 바다처럼 우람한 합창은 광장과 관련된 대조적인 개념이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차치하고서도 이번 선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인간의 속성은 광장에 대한 동경을 밀실에 대한 동경보다 우선시한다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나요? 광장도 필요하고 밀실도 필요하고 인간을 이 두 가지 공간의 어느 한쪽에 가둬버릴 때 그는 살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면 거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광장도 있어야 되고 밀실도 있어야 되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광장이 있었지만 광장에서는 밀실이 필요로 하고 이 말이야. 광장에 있기를 원하면서 또 광장을 잊을 수 있는 밀실의 시간을 원하기도 한다. 사람은 광장도 있어야 되고 밀실도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이 갖춰지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느 한쪽이 갖추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딱 봤을 때 다른 게 어렵더라도 2번은 답이 아니라고 바로 나와야지. 얘는 광장도 중요하고 밀실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느 한쪽이 우수하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틀린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죠. 정답을 2번으로 보셨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두 광장에 가두어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11번 품사 문제.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크다는 대부분 형용사지요. 크다가 동사일 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일 때? 자라다의 뜻일 때. 자라서로 바꿀 수 있을 적이 크다의 품사가 동사입니다. 오늘 회식이 있으니 모두 참석하세요. 있다는 시간이 지나다일 때와 있어라, 있자, 있는다, 있으려고 뜻일 때만 동사고 나머지가 전부 다 형용사죠. 즉 회식이 있으니라는 뜻은 예정과 계획이라는 뜻이고요. 이때가 형용사입니다. 동사일 때는 시간이 지나다. 그 다음에 어형이 명령형인 있어라, 청류형인 있자, 의도형 있으려고, 현재형 있는다 일 때만 동사입니다. 혀가 굳어, 혀가 굳는다. 굳다의 품사도 형용사와 동사를 둘 다 갖고 있는데 는다, 는다를 붙여보면 혀가 굳는다가 되잖아요. 혀가 굳다도 동사가 되는 거죠. 4번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4번은 끼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부사로 꼬시기 위해서. 부사는 그리고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고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접속 부사죠. 그러니까 이걸 같은 품사로 보게 만들고 4번으로 꼬시는 게 제 목표였어요. 11번 정답률이 28%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답률 1위는 4번 선지입니다. 다 낚이셨죠? 용어는 동사, 형용사가 다 있다는 사실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고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서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되죠. 이게 보조 용언입니다. 이거 맞춤법에서 그리고 나서로 해서 틀리고 그러고 나서가 맞다가 맞춤법의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다. 왜 그리고 나서가 왜 안 되느냐? 그리고는 접속 부사인데 뒤에 나서가 보조 용언인 거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서를 다른 거 해볼까요? 자고 나서, 먹고 나서, 놀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앞에 뭐가 있어요? 본용언이 있어요. 용언이 있어요. 용언이 있어야지. 뭐뭐 하고 나서의 꼴로 쓰이는 거예요. 나서는 보조용언으로 앞에 본용언을 요구합니다. 먹고 나서, 자고 나서, 똥을 싸고 나서 다 앞에가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접속 부사 뒤에 보조용언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아닌 거야. 얘가 그러다예요. 그러다. 기본형이 그러다인 동사라고. 동사. 앞에 행위를 받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걸 받는 동사라. 그리하다의 준말로서 동사입니다. 맞춤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다가 맞춤법에 나왔고 저는 이걸 접속 부사로 꼬시는 문제로 낸 거죠. 이것은 접속 부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근데 1, 2, 3번에서 승부가 났었다는 걸 알아야죠. 사실은. 형용사가 하나 껴있는데 어떻게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니까 접속 부사지라고 가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양이 많기는 하지만 맛이 없어. 그 집은 음식량이 많기는 하지만 맛이 없어. 이거 접속 부사예요? 이거 접속 부사냐고. 많기는 하다에서 온 거라고요. 이게 본용언이고 이게 보조용언이지. 이게 기출이잖아 이게. 이거 부사 아니고 보조용언, 보조형용사예요. 많기는 한다가 되지 않으니까. 저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나서도. 접속 부사로 꼬시는 보조용언. 뭐뭐 하기는 하지만 뭐뭐 하고 나서의 그러고 나서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시고 특히 얘는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라는 게 이미 맞춤법의 기출이었다는 것도 하나 챙기시면 보너스입니다. 사실은 4번까지 오기 전에 1, 2, 3번에서 승부가 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요걸 다른 걸로 해서도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꼬셨기 때문에 어려웠다. 용어는 밑줄 치면 는다, 니은다부터 살펴보시고 동사, 형용사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거 틀리신 분들은 품사편의 동사, 형용사 구별을 집중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명경에 티끼거든 값주고 닦을 줄 아이 어른 없이 다 미처 알지만 사실은 어제 메모사에서도 똑같이 이 작품을 다루었는데 문제가 확 다르죠. 명경과 명덕은 서로 대조됩니다. 여기 맑은 거울은 자아성찰의 소재가 아닙니다. 겉모습을 외모를 치장할 때 쓰는 도구일 뿐이죠. 사람들은 맑은 거울에 티가 끼면 돈 주고 닦을 줄 아이 어른 없이 다 알지만 값 없이 닦을 명덕은 안 닦는다. 명덕이 플러스고 명격이 마이너스입니다. 성의관 돌아들어 팔덕문을 바라보니 성의관이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이에요. 팔덕문 같이 성의관과 팔덕문. 아니 그러면 저게 실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성의관과 팔덕문은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명덕을 닦아가는 그런 어떤 내면적 길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크나큰 한 길이에요. 정말 큰 길이에요. 덕을 닦는 길이 큰 길이라고.
근데 어째 진일 날이 다하도록 행인이 오도 가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무도 닦지 않으려는 일수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덕을 닦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구인산 긴 소나무를 베어 제세주 세상을 구하는 배를 내가 만들려고 하였으나 만들어서 길 잃은 행인을 다 구해주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먼저 명덕을 닦는 길을 제시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사공이 변변치 못해 사공은 화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여 모두 강가에 버리고 말았다. 실패하고 말았다.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금방 보셨던 대로 리얼,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주고 거울만 닦으려고 하고 명덕을 닦지 않으려고 한다.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그런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명덕을 닦지 않으려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단어들 다 상징적인 시어를 갖고 있죠. 아까 뭐 명덕, 팔덕문 전부 다 제세주 이런 단어들이 다 상징적인 시어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의관 돌아들어 팔덕문을 바라보니를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간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간의 이동이라고. 맞는 것이구나. 오케이. 공간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까 마음속에 있는 내면 풍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공간의 이동이 아니야. 어디를 돌아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니가 진짜 문에 들어가서 저기를 바라보는 거구나. 장소의 이동이 있구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계절 변화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적절한 것만을 찾으면 디귿 리얼 정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한자어의 도금을 물어봤습니다만 사실은 맞춤법입니다. 한자어 도금이 아니라. 이것은 두음 법칙하고 활음조 두 개를 합쳐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딱 틀린 게 있죠. 희노애락이 아니고 뭐가 맞아요? 희로애락이 맞죠. 이건 맞춤법이 자체가 희노애락이 애초에 안 된다는 거죠. 연년불망 유유상정 같은 글자를 같은 한자로 적는 예외 두 가지. 얘는 원칙대로 이름절만 두음 법칙, 이음절은 본음대로 적는 예. 미립자 얘는 예외 조건이고요. 여기서 갈라지니까 고랭지고요. 여기는 상노인이라서 여기 노가 됐죠. 파렴치와 미립자는 예외죠. 앞에 받침이 없는 접두사 뒤에서 본음 그대로 적는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정답은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이다. 14번 보기에 제시된 사물의 수량의 합은 조기 한 손, 손이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두 마리. 두 마리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바늘 한 쌈은 24개. 그래서 한 쌈이 24개니까 48이죠. 오징어 한 축은 20마리. 2 플러스 48은 50 플러스 20은 70. 정답은 3번. 다니엘을 이렇게 내줬다는 건 다니엘을 다른 애들도 공부하라는 얘기죠. A의 서술상 특징이 뭐냐? 암은 도시 사람들이나 걸리니 깨니까 그냥 드셔 했지만 김도 찔리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김도 요즘은 매일같이 농약이 헹구다시피 한 물건을 서울 장사꾼에게 넘겨왔던 것이다. 물론 풋고추를 밭에 세워놓고 불키는 양만큼 독성이 강한 건 아니었다. 다만 물을 800배가량 타서 써야 할 마릭스 유제를 400배 정도로 섞어 썼을 따름이었다. 김은 에멜무지로 갈았던 김치거리가 때를 잘 타 이달은 벌이가 괜찮았다. 열무가라 한 목에 10여만 원 다발을 만져보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새처럼 김칫거리 푸성기가 고깃값보다 셀 때 그만한 재미도 못 본다면 어느 왕조의 밥상에서 도박만찬 구경을 해볼 터인가. 지금 김씨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슬이 자면 열무와 배추밭에 농약을 짙게 끼얹고 진딧물이 깨끗이 쏟아진 저녁 나절마다 300단씩 뽑아 밭에 놨다가 새벽에 들이닫는 경동시장 상인들에게 맞돈을 받으며 넘겨주곤 했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은 특정 소설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소설의 진행이 사건의 진행이 하나도 없이 한 개인의 의식을 중심으로 되는 건데요.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얘는 이상의 날개, 오상원의 유해, 이런 애들의 특정적인 파트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선택지에 의외로 자주 나오는데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맞는 건 진짜 저 작품들이 나왔을 때. 우리 기출은 있어요. 기출엔 나와요. 저 작품들이 나와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었다가 나옵니다. 그때만 딱 돼요. 쟤는 거의 안 드는 선지라고 보셔야 돼요. 회상을 통해 인물의 태도 변화 없죠. 회상도 아니에요. 특정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니었다, 따름이었다, 그죠? 과거 시제도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 어미도 안 되고 생동감 있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선지문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바르게 나눈 것은 16번 정답률 49%. 사실 상대 높임법의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이 문제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격식체가 헤라체, 하계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이게 격식체죠. 비격식체, 해체, 해요체. 학교에 가라, 헤라체. 격식. 학교에 가아니까 해체. 비격식. 학교에 가게, 하계체. 격식. 학교에 가십시오. 이거는 쉽잖아요. 하십시오체. 격식. 학교에 가요, 해요체. 비격식. 학교에 가시오, 하오체. 격식. 그럼 비격식이 지금 니은과 미음이 비격식에 가 있고 나머지가 이쪽에 가 있는 3번 선지가 답이 되겠죠. 그럼 이걸 보고 본문에 있는 지금 이걸 보고 얘가 무슨 체다 정도 요 가장 기본이 되는 어투를 딱 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상대 높임법을 애초에 공부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표를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지. 상대 높임법 표. 기본적인 딱 기본 문장인데 어렵게 지금 꼬우지도 않았어요. 딱 기본 문장이에요. 하게, 하오, 하십시오, 해라 딱 요거밖에 없는데. 그죠?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상대 높임법 표 한번 다시 보시고. 16번 답은 3번. 기출문제 응용. 예전 기출문제는 말마냐, 갈마냐, 한글로 이렇게 딱 적어놓고 밑줄 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마, 마이동풍의 마, 그 다음에 뭐 주마간산의 마, 절차탕마의 마. 정답은 절차탕마의 마가 갈 마자고 나머지는 말 마자. 한글로 이렇게 줬어요. 똑같이 응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만날까 한 절호의 기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저게 천년이에요. 천년. 일천천자. 천인공로가
1000명이 함께 분노한다가 아니고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천인공노가. 저게 일천천이 아니라 하늘천이었습니다. 일사천리를 딱 봐도 알겠죠. 한마디 말이 천리를 가나 해도 일천천이겠죠. 천신만고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신고를 빼면 뭐예요? 천만이잖아요. 천만. 신고가 매울 신자에 쓸 고자를 써서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신고가. 천만, 숫자 천, 숫자 만, 천만. 만하고 함께 쓰이면 천은 일천천인 거지. 그죠? 답 나왔죠? 2번 천인공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허를 찔릴 수 있는 문제였다. 18번.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 지금 1문단에 고흡수성 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와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무게보다. 또한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고흡수성 수지입니다. 한마디로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망상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만들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망상구조 플러스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어서 여기에 망상구조를 만드는 데는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드록시기나 카르복시기와 같은 이온화가 쉽거나 물과의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를 갖춘 분자들을 중합하는 방법으로 망상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흡수성 수지가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망상구조를 만들 때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애들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친수성 작용기들은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을 흡수합니다. 여기에 이온화 경향이 높은 아까 친수성 작용기를 통해서 우수한 흡수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 글의 전체 주제는 고흡수성 수지의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얘기죠. 장마철에 습기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제습제에는 당연히 고흡수성 수지가 있어서 쭉쭉쭉 빨아먹겠죠. 물 먹는 하마류 말입니다.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부식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되죠. 물이 없어야지 부식은. 철에 물 닿으면 부식이 되죠. 이게 틀렸지. 부식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부식이 더 심해지겠죠. 친수성 작용기를 가지지 않은 걸 발라야지. 물을 멀리해야지. 그죠?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에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면 최적의 흡수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망상구조가 단단하게 설계된 꽃꽂이형 밑판은 더 많은 수분을 꽃에 제공할 수 있게 물을 머금으니까 결국 지금 전부 다 물을 많이 머금는 건데 선박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오히려 부식이 더 빨리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치 못한 거죠. 정답을 2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1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도 59.2, 19번 57.2, 20번에 59.2는 제가 보기에 시간 탓이 아닐까? 약간 시간에 쫓기면서 다 읽지 못하고 찍지 않았을까? 점수가 이게 그 정도 나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간은 모자라고 마지막에 거의 찍다시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1번 기역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주택정책은 앞부분부터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요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인데 공급자 중심의 전달 체계가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요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급자 중심이고 이게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니은은 수요자의 자격 조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자, 이제 요거는 뒷부분에 가야 됩니다. 이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이는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에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자, 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쭉 보시면 한편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뭐가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에서 지금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라는 2번 선지의 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 끝줄에 나오는 거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적절한 공급 물량이 있을 때 기대하는 효과. 적절한 공급 물량이 있을 때 자, 적절한 품질을 가진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역이에요? 니은이에요? 니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3번 선지는 기역은 니은과 달리라고 해서 틀렸죠. 니은은 기역과 달리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민간주택 시장을 활용한다. 여기 보면 민간주택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죠. 니은은 정확하게 답의 근거가 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글을 읽지 못해서 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0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겟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미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의지, 그 다음에 완곡한 태도입니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여기서 뭐겠어요? 의지. 지금 떠나면 저녁에나 도착하겠구나는 추측이나 가능성. 그 다음에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미래 시제입니다. 그냥. 아니면 뭐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완곡한 태도잖아요. 정답 1번 하셔야겠습니다. 자, 1회차의 해설이 끝이 났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틀린 거를 정확한 분류를 통해서 노트를 마련하시든지 하셔서 틀린 문제의 유형을 적고 그 다음에 틀린 이유도 적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2번으로 했는데 선생님 해설 들어보니까 답이 이렇게 됐더라. 사고 과정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어디서 틀리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표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노트 같은 데 표 하나를 만드셔요.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쭉 한 달 동안에 뭐 3, 5, 15, 한 15회차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니까 15회차 정도까지 이제 가면 그때 이제 총 정리를 하실 때 어디가 약한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한 다음 주까지 6회차 정도가 모이면 이제 데이터가 생길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약하다. 아니 벌써 뭐 약한 거 보이실 수도 있고 오늘 3회차만 보셔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타임 쉬시고 다음 시간은 2회차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한 타임 쉬겠습니다.